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윤리 강령이 도대체 없습니까?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 전망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 2부에서 김진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논란이 일었던 독감 백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신을 접종한 17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그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허위 기재라고.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어이 발언의 논란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두원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입니다. 그 멀쩡한 원전을 경제적 평가까지 왜곡해가면서 조기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의 비판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 2부 인터뷰에서 서균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한 지휘인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인지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 외 한 주간의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김민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면 재판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의 17세 남성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줬었죠. 그런데 오늘 전북 고창 지역 70대 여성이 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였는데요. 17세 남자 고등학생이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뒤 사망했고, 어제 전북 고창에서는 무료 독감 접종을 받은 78세 여성이 오늘 오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일단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예방접종을 또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우려감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부검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검을 해봐야 인과관계가 밝혀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 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체 부검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변화라든지 또 조직학적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있고요. 예. 일례로 과거에도 이제 이 그 벌침을 맞아가지고 사망한 환자의 경우 아나필락틱 샥이라는 사인을 규명한 바 있다는 점, 예. 그런 점 등이 부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쇼크사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70대 여성의 사망은 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부검을 통해서 조사해봐야 될 텐데 17세 남성인 경우에는 학생이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백신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젊은 연령층의 사인을 우리가 평소에 뭐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 당시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확한 그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사망 전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접종과 관련된 이 원인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17세 학생의 경우에 아나필락틱 샥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 없었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예방접종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한 건 예. 그 사망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된 바 있고요. 예. 이 경우도 이제 이 길리앙바레 증후군이라는 그런 신경성 질환으로 이제 판정이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사망한 학생의 경우 최근 백신 상온 노출로 논란이 됐던 제품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에서 유통한 제품이요. 이게 혹시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 백신 상온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이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상온 노출과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숨진 학생은 백신 접종 후에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이것도 역시 부검 결과를 통해봐야 확실히 원인을 알 수 있겠네요. 네, 1차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부검 결과를 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으로 규명될 만한 소견은 없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독감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일단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미열, 메스꺼움이라든지 두통, 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중증 부작용의 경우에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아나필락틱 샥이라 그래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흡곤란이라든지 이 눈가에 이런 부종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신경 증상으로 길리앙바레 증후군,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 백신 문제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 전에 상온에 노출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더 불안한 거거든요. 상온에 노출돼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인데 상온 노출 백신은 내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식약처에서 이번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예.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5도씨에서 2주간 노출됐다 하더라도 백신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를 근거로 해서 접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독감 백신은 특히 저연령대나 고연령대는 맞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54% 정도 해당되는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돼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차분하게 좀 안정을 하시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아까 독감 백신의 부작용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백신을 맞고 그런 부작용을 느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이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중증의 그런 부작용이 아닌 경증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 질문도 좀 하죠.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했는데 아직 그래도 특히 수도권입니다만 집단 감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무증상 감염자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특히 밀접 밀폐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어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교가 가능해졌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하실 거란 말이죠? 네, 일단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네. 반드시 건강 상태를 좀 점검을 하시고요. 예. 경미한 그런 감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등교를 중단을 하고 아이를 일단 가정에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학교 등교 이후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이 지도에 잘 따르도록 아이들을 예. 세심하게 또 가르칠 그런 필요는 있겠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바로 먹여야 됩니까? 아니면 좀 경과를 봐야 됩니까? 일단 경과 관찰을 하고요. 예. 계속해서 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보건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체온계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네. 발열이 일어나면 그 학교를 안 보낼 정도의 발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통상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 37.5도씨에 해당되는 그런 발열이 있을 때 예. 일단 발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37.5도면은 일단 그러면 등교하는 건 조금 자제해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네, 말씀.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일교차도 심해지고 함에 따라서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개인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무르기,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이런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확산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네네. 빠르면 12월에 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승인이 가능하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연내 예방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이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러한 접종이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안전성이라는 측면을 예의 관찰을 해서 예.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들 접종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자신들이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안정성 문제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임상 3상 시험이 걸러진 상태에서 예. 제품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중국 당국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접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발표가 된 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가 의존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로비곡 사건은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현직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충격적 주장도 있었습니다. 술 접대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명이 공개됐죠. 물론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비리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국민의힘에선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하에 문민독재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우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진애 의원께서 공개한 술 접대 의혹 당사자 네.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허위사실이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어저께 김봉현 문건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이름이 안 나오고 추측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저도 몇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추리와 또 여러 가지 정황과 뭐 이런 거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 부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도 관련된 인물의 실명을 또 언급했던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지금 거기에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또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김진애 의원이 면책 특권에 숨어서 무비판 쪽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정책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국감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추측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정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 또 뭐 일부 제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게 합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할 때는 그걸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는요. 예. 저희가 이번 주 국감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김봉현 자필 문건이 터져서 솔직히는 너무 당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담당 남부 지검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당혹스러워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는 중이고 지금 법무부가 며칠 동안 감찰을 좀 진행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밝혀지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라임 사건이라는 게 얼마 금융 사건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그리고 이게 거의 1년 반 이상 진행됐던 건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거기 증언들이 일부는 밖에 드러나 있고 그 부분만 수사가 되고 그리고 가령 이제 야당 정치인 이름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검사 향응 같은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이랬을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지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권력형 게이트보다는 검찰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권력형이라 그러면은 권력에 있는 인물에 관련된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한 행정관인데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거는 정말 좀 근거 없는 이런 얘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조사를 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외에도 야당 정치인이나 검찰 측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는 왜 묻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야당 의원의 비위 이야기는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해서 중간 단계에 뛰어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 비위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도 못 들었다 그러고 남부지검장도 못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그러면 이 검찰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김봉현 씨가 담당 검사한테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덮어버렸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히 왜냐하면 그 김봉현 문건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향응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라임 수사팀에 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있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직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사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차등을 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이 사건 말고도 4개 사건을 더 지휘를 했는데 이 4개 사건이 공통점은 이제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정한 조치로 보이십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지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뭐 4가지 중에 하나는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윤우진 세무서장에 관련된 일이니까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돼 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라임 수사하고 엮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김영민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라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총장의 가족에 관련된 사건의 사람들이 보인다. 예.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게 뭔가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를 좀 정확하게 같이 맥을 짚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로 이 문제를 쓰고 있던데요? 그거는 클릭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참 뭐 그렇게 항상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보면은요, 예. 국감하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정책적인 질이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해주시고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만 너무 주목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거는 뭐 이미 저는 어저께 추미애 장관 어저께 늦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어저께 하루 종일 국감에서 온갖 그 정황들과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장관께서 그냥 말하자면 정도를 딱 그냥 찌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노력한 보람이라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저희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측근인데요. 예. 그거에 관련된 주변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댓글로 비슷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성민 님께서 최강욱 선거법 위반 기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국감장에서도 김진애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거를 부인하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 아니 그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건다라 그런 건 이거는 이중적인 기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돼서 재판이 올라갔는데 선거 전에 아직 안 끝났죠. 선거 전에 방송에 나가서 나는 거기에 대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허위사실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 또 고발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의원님께서 이 법사위 회의나 보면 계속해서 왜 법사위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면 안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모레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지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거는 이미 국감 중에 쭉 깔아놨고요. 아마 그 가족에 대한 거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거나 코바나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고요. 저는 오히려 측근을 비호한 부분 그리고 측근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덮어졌던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서 1호로 맡겨야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동시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린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특검하려고 그러면 몇 달 더 걸릴 테고요. 예. 그동안에 세월은 다 갈 테고, 공수처는 이미 이제, 10월 26일에 저희가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회 추천이 안 되면은 저희는 법 개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벌써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자랑 한번 하세요. 제가 이런 때 자랑할 수는 없고요. 예.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혁 추진 작업이 좀 느리다 생각을 할 때 그 지지가 열린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거고요. 예. 거기에는 또 저희 위원들이나 저희 최고위원 지도부들의 활동이 항상 개혁적인 성향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모처럼 연결됐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것도 법 시행한 지 이제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 힘들고요. 지난번에 1년에서 2년으로 늦을 때도 거의 이게 안정되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국감 끝나면 바로 들여다볼 건데 지금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가 아닌 게 70~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서 이것이 현장에 안착되게끔 하는데 법무부와 국토부 또 관련 기관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보완들을 또 해나가는 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연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58명, 58명 늘었습니다. 어제가 76명이었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닷새 연속 일단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이달 들어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닷새 연속 100명 아래를 다시 유지했다는 게 반갑고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어제보다 9명 줄어들어서 50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11명, 경기 22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이 36명 대부분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명, 부산, 대전, 충남이 각 1명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요양, 재활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경우 고령자나 다인실 쓰기도 하고 장기 입원자들이 많아서 집단 감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또 콜센터나 주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을 단풍철이잖아요. 지금 등산 나들이객도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그야말로 라임 옵티머스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이 결론이 난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을 하겠느냐.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씨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검찰이 여권 인사만 파고 야권 인사는 파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다면 그런 거죠. 맞다면 그러면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또 정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는 추 장관한테 당연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라임 로비 의혹 관련한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총 5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수사 지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은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 발동 후에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과 예. 법무부가 갈등 양상을 노출했었잖아요. 처음에 뭐 중상모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물론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니까 청와대가 좀 나서서 교통정리, 뭐 추 장관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행정관 이야기 나오고 청와대 그리고 행정관, 강기정 수석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야권은 공세, 여권은 방어였는데 맞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이게 판이 뭐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판이. 거의 뭐 영화 같은 느낌이 사실 물론 이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어요. 뭐 범죄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완전히 판이 공수가 뒤집힌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고요. 같은 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검찰의 수사농단 사건이다. 검찰 게이트다. 예. 이렇게 불이 번지고 있다면서 총장 자체가 윤석열 총장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그 검언 유착 이른바 이 사건부터 사실 검찰 내전이라고 볼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예.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22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관심이 초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식물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이제 야권에서 지적하기로는 애초에 이제 측근들도 많이 좌천을 시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감에 나와서 이제 윤 총장 아시겠지만 말하는 스타일이 또 직설적이고 예. 또 굉장히 뭐 유명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좀 윤 총장 입에서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난번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또 가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문에는 어떻게 또 대답을 할지 지켜보고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18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제 단초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의 예. 홍보비가 남경필 그러니까 전 경기도지사의 2배를 썼다. 예. 지역화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데 예. 이 정책 홍보가 43%나 많다. 홍보비가 과다다. 예. 뭐 이런 비난을 한다라고 이제 이 지사가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음해 선동에 몰두하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국민의 짐이 이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여당 지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야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조롱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 예, 그래서 뭐 사과를 해라. 나는 예.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설전을 오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 보면 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벼르고 왔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홍보비 문제, 지역화폐 문제, 또 자료 제출 문제, 옵티머스 문제. 다 언급이 됐죠. 다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잘 피해갔다. 혹은 잘 방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사실 국감 거부 논란 뭐 이런 걸로 예. 이제 쭉 언론에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기저기 평가가 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나올 정도로 발언을 워낙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지사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예. 된 건 뭐 논란이 많이 돼서 기사가 또 많이 됐죠. 예. 근데. 자료 제출 문제는 때로 하자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차기 관심이 더 많이 가서 또 그런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국감이 좀 시끄러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최창희 공영 홈쇼핑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좀 전에 시작할 때 좀 나오긴 했었는데 장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어제 이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영 홈쇼핑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류호정 의원 그 국회 원피스 입고 와서 또 주목을 받았던 예. 분이기도 하고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만 예. 28세 여성 의원인데 이제 이 최창희 공영 홈쇼핑 사장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사람이 먼저다. 예. 라는 슬로건을 만든 광고 전문가예요. 예. 이분이 이제 71세
71살. 나이 차이가 상당히 사실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류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 뭐 보통 입사하면은 뭐 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다가 최 사장이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류 의원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최 사장이 그래서 허위 진술로 약간 이렇게 어이가 이제 왜 그러냐 약간 어린 사람을 다그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충분히 들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국민의 대표한테 그러면 안 되죠. 최 사장은 나중에 어떻게 해명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최 사장 같은 경우 그냥 허위라고 이제 감탄사를 한 것 같은데. 감탄사였다? 잘 모르겠다. 뭐 오해가 있으면 사과드리겠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공영 홈쇼핑 측도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어이라고 한 게 류 의원을 불렀던 호칭이 아니다. 그냥 이제 감탄 조사 같은 혼잣말 표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에서는 변명이 더 어이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에 류호정 의원도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어이 하자마자 어이? 그렇게 하면서 했죠. 넘어가긴 했는데 결국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사과를 받았었고 뭐 정의당 측에서는 뭐 유감을 표했죠. 이게 감탄 조사였다라고 둘러댄 게 더욱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좀 어리지만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실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미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A 부영사가 공간 직원에게 인육이 맛있겠다 이런 언행과 욕설을 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뜨거웠어요. 기사가 많이 읽혔는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외교부 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의 부영사죠. A 부영사가 소속 행정 직원들한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뭐 A 뭐 삐리리야 욕설. 뭐 네가 퇴사해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뭐 또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라는 욕설이나 폭언은 물론 말씀하신 것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 등의 비상식적 발언을 이어왔다고 직원들이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갑질에 의한 폭력이래요. 그리고 언어 폭력.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제보만 보면은 물론 이제 한쪽의 주장입니다. 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제 뭐 일제 치하 식민지 지배를 좀 미화하는 뭐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특히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면? 맞습니다. 뭐 이외에도 행정직원에 대한 뭐 불쾌한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경미한 징계로 끝났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으니까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무려 385일 만의 결론이죠. 이번 결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입력 중에 이제 그 소위 원전 이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60%. 보통 이 원전이 잘 돌아갈 때는 100%, 뭐 99%. 세계 최고 이용률을 4번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력 판매가 1kW 시당 50원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편의점 가면은 전자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1kW짜리입니다. 그걸 1시간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력량을 50원으로 쳤다. 이건 싸도 너무 싸지 않은가요? 뭐 100원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그 4천억 원 정도이던 그 경제성이 한 2달 만에 224억 원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경제성이 있었는데 한수원 폐쇄를 결정을 정부에서 했으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폐쇄 결정한 거 아니냐 잘못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볼 만한 심증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정확한 그 회계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는 한은 뭐 이렇다 저렇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사원이 볼 때도 뭔가 흠결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처럼 감사원에서도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핑계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그걸 봐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잘 모르겠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왜 국민의 세금 써가면서 3, 4주면 될 거를 무려 385일 동안 보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임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부딪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정치적 판단으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측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렇게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안정성은 뭐 감사원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나요? 경제력만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제성을 보다가 거기 흠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보자. 안정성을 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정부가 물론 전 정부이긴 하지만은 안전성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시민단체 편에 서서 안전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옆에 있는 2호기, 3호기, 4호기에 있는 그 시설이 왜 없느냐 했지만은 그때 정부 원안위가 되게 안전위원회 보고 뭐 괜찮겠다. 앞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8년 남았는데 넘어갔는데 다시 또 지금 와서 안전성 여부를 따지면 이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범 전에도 뭐 공약이라 그럴까요? 그 안전성 환경 문제 때문에 탈원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감사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경제성이냐? 안전과 환경이냐? 근데 경제성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잘 사는 캐나다의 그 포인트 르프로라고 하는 월성 1호기 쌍둥이가 있어요. 똑같이 6천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지금도 아주 좋은 실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쩌다가 30년 겨우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국민적인 그 고민거리가 됐는지 좀 애석한 일인가. 분명 경제성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사실이고 안전성은 그렇지만은 웬만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국가기관에서 안전하가 더 있는데 다시 또 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을 보는 것이고 그 수명을 한번 연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많이 앞부분을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남은 게 2년 하고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들 별로 얻을 게 없는 거고 사실은 일단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규제기관에서 이거 좋아. 이제 완전 정지다라고 했는데 이걸 번복한 예는 없고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뭐 재가동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재가동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로 폐쇄가 됐으면은 다시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또 하자 그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아마 하는데 2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재가동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탈원전을 뭐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시간을 들여서 장기적 플랜으로 잡은 건데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탈원전 정책 동력 자체가 잃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예. 게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면죄부가 내려진 겁니다. 적어도 투명하게 그리고 먼저 알리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은 조기 폐쇄를 함에 있어서 책임질 일이 없다. 뱀이 아니다. 라고 일종의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제 곧 고리 1호기 오거든요. 한빛 1호기 오고 계속 예. 7기 정도가 바로 몇 년 내에 예. 그 도마섬 사실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좀 더 저기 청산유수격으로 쉽게 가지도 않을까. 전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월성 외에도 고리, 영광, 울진 많이 있는데 그 환경 운동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사후 관리 문제 이것도 네네. 좀 장기간 플랜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정말 40년 돼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예. 그걸 풀지 못하면은 그냥 국민이 정부가 청와대가 원건 원치 않던 간에 발전소가 하나씩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쌓아둘 데가 없거든요. 이제 예. 곧 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우리가 중수형 캐나다형이란 말이에요. 캔두. 나머지 24개 지금 나머지 중에서 24개 지금 운전 중입니다. 그중에 21개는 가압경수로용이기 때문에 근데 월성에서는 그 가압경수보다 7배 정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월성 2호기도 조만간 그 이런 사용 해결료 처리 처분 과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아하. 정부 뜻과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니만 이거보다는 이 폐기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게 더 큰 문제가 그게 더 들어보니. 급선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나와서 자세한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성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 김윤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을 했는데 다만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지위였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검사 윤리 강령이나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더라도 이 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의정부 지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번 그 자기 장모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마라 라면서 보고하지 말라고 한번 지휘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윤 총장 스스로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관련 사건에서 보고하지 말라는 지휘를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이 지휘가 뭐 그렇게 뭐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검찰총장 아내와 또 장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엊그제 MBC 보도를 보면 이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여러 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아무리 그 독립적인 뭐 수사 기관입니다만 자신 조직의 최고 수장의 가족을 수사한다는 게 당연히 부담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윤우 변호사는 문제없지 않았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장문에서는 어땠어요?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권이 계속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이게 정쟁을 걷어내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또 지워버리면 이거 본인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에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발동하겠다는 것이 사실 뭐 법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을 때 크게 이상하지가 않고 뭐 라임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이제 윤 총장한테 계속 직보를 하면서 이 김봉현 씨한테 풀어준 상태에서 뭐 수사를 받도록 우리한테 협조하고 강기정을 잡도록 해주면 뭐 편의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검찰총장이 이 수사의 정점에서 보고를 받는 게 정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뭐 지나치게 이상하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말씀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 김봉현 전 회장 입에서 여권 거물급 인사를 잡아주면 빼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윤석열 총장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수사는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지켜보고요. 청와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이거 지금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앞세운 독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분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정된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저께 서면으로 내렸는데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도 뭐 총장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강조했는데요. 또 김봉현 진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봉현 진술이 이 감찰 조사 주말부터 있었던 감찰 조사 결과 수사 의뢰를 일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신빙성을 100%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지휘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남부지검도 그렇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김봉현 전 회장을 불러서 사흘 동안 감찰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확인 못했다와 확인했다라고 하면 확인했다는 일단 그 주장이 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등장했던 3명 중에 2명은 특정이 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좁혀가는 와중이고 법무부는 감찰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윤석열 총장은 직접 뭐 그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부지검에서는 수사팀을 보강하고 전담팀으로 이 검찰의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겠다, 파헤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서 뭐 그 당시는 라임이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때도 아니었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뭐 라임의 수사팀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화됐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온 마당에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본인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면 뭐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겠죠. 네.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3명 그리고 변호사 본인까지 5명이 이제 술집에 들려서 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로비를 했고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것이고 법무부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얘기고. 근데 어느 술집에 가서 술 먹어야 5명이 1,000만 원 정도의 술값이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청담동에 굉장히 고가의 이른바 그 뭐 속칭 템프로라고 불리는 그런데 아주 거의 매일 갔다고 하고요. 법무부 감찰에서는 또 김봉현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같이 공범으로 됐던 청와대 행정관이나 그 같이 그 술집에 갔던 사람들 통해서 그날 3명 술 접대 사실이
술접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좀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있어서 주말이 끝나자마자 좀 단정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예. 이 건은 뭐 강기정 전 수석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다 검찰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조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건도 그 휴대폰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조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 뭐 같이 인사한 사람이 김봉현은 그때 뭐 검사 3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구누구를 인사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을 얘기해서 또 그 관련자를 불러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한 상황이라서 거기까지 안 가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남부지검에 라임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이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같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총장이라는 윗분을 수사하는 것도 힘든데 또 같은 부장이 그동안 같이 라임 수사하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한 그 부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또 이게 수사가 쉽지 않다.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사건 중에 하나는 라임 펀드 관련이고 나머지 4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최측근, 뭐 대윤 소윤 뭐 그런 문제고 3건은 가족 관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의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김용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보면요. 예. 이 라임 관계사로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지금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시효를 코앞에 두고 이제 겨우겨우 재판을 받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예. 그때 이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신한저축은행 대표가 바로 이 라임 관계사의 대표랑 이게 동일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상당히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생각보다 더 깊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던 부분 중에 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연루됐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라임 관련사의 동양 네트워크스 부회장 직책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서 이 라임 관련한 등장인물들이 계속 언급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예. 없었던 부분으로 보이고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라임 관련 무혐의했었지 않느냐. 그걸 또 따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이 지금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뭐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기사에 가면 라임 일당이 투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고 이 동양 네트워크스 부회장이라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기업 사냥꾼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탤런트의 전 남편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이 두 회사 모두 무자본 M&A나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한테 하고 윤 총장의 처 또는 장모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거나 뭐 같이 공동 투자를 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었다면은 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 뭐 결정적인 사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라임 수사팀, 지금 수사팀이 있잖아요. 그럼 네. 새로 꾸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팀 보강은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뭐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하자는 건 사실상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소리랑 진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예,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건 과연 이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꾸려진 이 검찰팀에 더 보강을 하고 이제 수사 인력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 실체에 접근을 해야지 특검이나 뭐 특임검사 이런 부분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 이것도 꽤 오래 이어져 왔는데 오늘 1심 판단이 내려졌네요. 네, 그 소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개설 허가를 냈는데 병원 개설 허가를 냈는데 그 개설 허가를 하면서 그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진료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허가 조건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선고된 것은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원고 패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준수를 했어야 되는 거다. 왜 중요한 허가 조건을 불이행했느냐. 그 불이행한 이유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했다면 그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영리병원 쉽게 말하면 영리병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의료보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결국은 영리병원으로 하는 건데 과연 병원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되느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서 고가의 장비로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도요. 원래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서 첫 삽을 떴어요. 한 800억 원을 들여서 그냥 부지도 뭐 확보하고 중국의 이제 녹지 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데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이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조건을 붙이냐. 그리고 물론 제주도 특별법에서는 외국의 의료기관이 이제 영리 목적 법인을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가는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승인사항은 조례로 이제 특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조례에도 내국인에 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는 진료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에서 계속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일단 원희룡 지사가 승부수를 띄운 게 계속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제주도의 뭐 민심도 들어보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고가의 이 치료를 강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사실상 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협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이제 비영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뭐 연구나 뭐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이제 그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주도에서 세우는 게 내국인은 제한하고 외국인만 받아서 뭐 그래서 뭐 제주도 잔림도 나아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설사 내국인을 제한하는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1호가 생긴다는 뭐 어떤 그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내국인이 또 풀어줄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 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럼 법원에서는 아직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이거 근데 앞으로 2심하고 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네, 2심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은 소액이 없어지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선고는 그 부분은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판단을 결국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재단 측에서요. 결국은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지병원이 중국의 자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는 여기다 8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그럼 우리 하나도 못 건지냐? 그럼 제주도가 책임져라. 이렇게 또 국가 간 소송 그걸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한국 법원에서도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어쨌든 판결은 나왔으니까 이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상사 분쟁 재판소에 이걸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에서 너무 불합리한 법, 제도, 정책을 갖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손해를 봤다. 이 부분을 보전해 다오라고 해서 일단 재판소에 소 제기를 하는 형식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투자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뭐 합의나 조정, 중재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최근 공유 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어제 사망사고 났습니다. 네, 어제 아침 7시 2분 정도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굴착기랑 충돌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 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굴착기는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을 했고요. 킥보드는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50세 정도로 되셨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숨지셨고 그거는 이제 그 킥보드 타시는 분은 출근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되죠.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이 돼서 차도 통행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검사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보통은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 서비스를 그렇죠. 이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찍어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제 법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이종 보통 면허나 이 소형 오토바이 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로에서 타면 당연히 이 관련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쳤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주차장이나 뭐 공원, 운동장 여기는 이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도로에서만? 면허가 없이 예, 뭐 레저용으로 뭐 마음대로 탈 수는 있는데 도로로 규정된 곳에서는 면허 없이 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성년자는 탈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면은 만 13세 이상이면은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뭐 전동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 1인용 이동 수단을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별도로 구분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이제 다닐 수 있게 하고요. 물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게 돼 있고요. 또 전기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와 같은 운전자 주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일 경우에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제한 속도를 80km로 두고 위반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3회 이상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요. 단 13세 미만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규율하는 거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지금 규율이 되는 것이 됩니다. 12월 10일부터요.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탄다고 하면 중학생부터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사고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려도 많고 이거 과연 뭐 13세 이상 무면허 미성년자가 타는 것 허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6년에 49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890건으로 늘었거든요. 이 18배가 급증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16세에서 13세로 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규제 완화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법 개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6개월 공포 후 시행이 이제 1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은 이거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재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대부분 좀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큰데 물론 이제 이런 지금 교통정책상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그 교통망을 더 촘촘하게 하자는 그런 정책적 방향은 좋지만 이걸 탈 때 아무 면허도 없이 아무 안전교육도 없이 그 어른들과 똑같이 위험한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통행하고 또 이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없이 그냥 중학생들이 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아마 이게 공유경제 이런 게 커지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만 이 오토바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속도도 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좀 강화해서 헬멧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또 음주운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전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규제다. 누구나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여론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일 재개정 들어가면 공포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공포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했더라도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 기간이니까. 예, 12월 10일부터 시행이고. 네네. 예,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